궁궐 밖의 풍경이 궁금하여 몰래 빠져나온 어린 왕세자. 이휘는 장터에서 국밥을 세 그릇이나 해치웠으나 돈이 없어 몽둥이 찜질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쌀가마니를 나르던 건장한 여인인 철이가 뛰어들어 그 매를 등으로 대신 받아냈는데 도리어 몽둥이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철이는 상대가 왕세자인 줄도 모르고 이휘를 시장통으로 끌고 다니며 짐을 나르게 하는 등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훗날 금빛 가마를 탄 왕세자가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장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창 기세를 떨치던 시절, 한양 도성 한복판에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궁궐의 담장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담장 안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은수저로 밥을 뜨며 발이 땅에 닿을 일조차 없이 자란 한 소년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왕세자 이휘라는 이름을 가진 12살 난 아이였습니다. 이휘는 태어나면서부터 궁궐이라는 거대한 세장 안에서만 살아온 탓에 담장 너머의 세상이라곤 책과 조정백관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정백관은 하나같이 고개를 조아리며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다거나 곡간마다 곡식이 넘쳐난다는 달콤한 말만 올렸고 어린 이휘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또래답지 않게 유독 강한 호기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디 높은 담장 너머에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장사꾼들의 외침과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휘는 담장의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휘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내금이 별감들의 교대 시간을 틈타 엄소환의 낡은 평복을 몰래 챙겨 입었습니다. 이어 지밀나인들이 빨래를 널어놓는 후원 담장의 작은 개구멍으로 몸을 비집고 빠져나갔습니다. 비단옷 대신 때가 잔뜩 탄 무명옷을 걸친 이휘는 누가 보아도 그저 양반집에서 심부름 나온 도령 하나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휘가 처음 도성거리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 광경은 12년 세월을 궁궐에서만 보낸 아이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거리 위로 소달구지가 삐걱거리며 지나가고 지게를 진 사내들이 땀을 흘리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매끈한 전돌바닥만 밟아본 이휘의 발바닥에 울퉁불퉁한 흙길이 낯설게 와닿았고 코를 찌르는 말똥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한꺼번에 밀려들자 이휘는 코를 틀어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에도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목을 돌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휘의 발길이 마침내 닿은 곳은 도성 변두리의 시끌벅적한 장터였습니다. 갖가지 물건을 늘어놓은 좌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저작거리 장돌뱅이가 가위를 찰칵거리며 소리를 내는 사이로 또 다른 저작거리 장돌뱅이의 구성진 목소리가 겹쳐 울려 퍼졌습니다. 이휘는 그 소란스러운 장터 한복판에 멈춰서서 사방을 기웃거리며 정신없이 눈을 돌렸습니다. 저작거리 장돌뱅이들 앞에서 한참 동안 옆판을 들여다보다가 또 다른 이가 파는 떡 쪽으로 홀린 듯 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옷감을 쌓아둔 좌판 앞에 서서 거친 삼배를 손으로 만져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세상 구경을 처음 나온 지체 높은 댁의 철부지 도령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터를 쏘다니는 사이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었고 이휘의 배에서는 거짓말처럼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끼도 거른 적이 없던 고귀한 신분의 아이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생소한 허기였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에 이휘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장터 한가운데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허연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장국밥을 파는 난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난전의 주인이 바로 마필두였습니다. 희끗한 머리칼이 섞이기 시작한 나이대에
기름때가 번들거리는 앞치마를 두른 그는 가마솥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손님들이 내놓는 엽전을 한 입 한 입 매서운 눈초리로 세는 자였습니다. 이휘는 허기에 눈이 멀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난전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상위에 차려진 장국밥과 찬거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턱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밥그릇을 연달아 비운 이휘는 든든해진 배를 툭툭 두드리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필두가 기름때 묻은 투박한 손으로 이휘의 멱살을 와락 움켜쥐며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마필두가 이휘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흔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의 어린 놈이 어디서 나타나 밥을 세 그릇이나 처먹고 그냥 가려 하느냐. 당장 엽전을 내놓아라. 이휘는 마필두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며 턱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을 당장 놓지 못하겠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마필두는 콧방귀를 뀌며 이휘의 멱살을 더욱 세게 조였습니다. 누구긴 누구냐. 밥값도 못 내는 거지. 새끼지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구나. 이휘는 발버둥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궁에 기별만 넣으면 금덩이로 갚아주마. 이 몸이 누구인지나 알고 짓거리는 것이냐. 이 말을 들은 마필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눈에 굵직한 핏줄이 섰습니다. 궁궐이니 금덩이니 하는 소리가 마필두의 귀에는 그저 밥값을 떼먹으려는 발칙하고 가소로운 거짓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필두는 이휘의 멱살을 팽개치듯 놓아버린 뒤 가마솥 옆에 세워두었던 팔뚝만 한 굵기의 몽둥이를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마필두가 몽둥이를 치켜들며 이를 갈았습니다. 금덩이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끝까지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오늘 종아리가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에 놓인 상다리에 발이 걸려 그만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마필두가 그 위로 몽둥이를 힘껏 내리치려던 찰나였습니다. 굵은 목각이 이휘의 머리를 향해 떨어지는 순간 어디선가 땅이 울리는 듯한 묵직한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무거운 쌀가마니를 등짐으로 지고 있던 거구의 여인 철이가 가마니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번개같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휘를 제 품 안으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안았습니다. 두 팔로 이휘의 머리를 감싸준 그 여인의 넓은 등에 마필두의 몽둥이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정통으로 내리꽂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이 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몽둥이 쪽이었던 겁니다. 그 거구의 여인이 바로 철이었습니다. 32해를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 버텨온 이 여인은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체구의 쌀가마니 두어 개쯤은 거뜬히 들어올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철이는 등에 몽둥이를 맞고도 모기 한 마리 물린 기색조차 내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마필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위산이 눈을 뜬 것 같은 그 기세에 마필두는 귀신이라도 본 듯 주저앉아 입을 벌벌 떨었습니다. 철이가 품에서 낡은 엽전 꾸러미를 꺼내 마필두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지며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밥값이면 됐을 거 아니요. 아이한테 몽둥이질이라니 사람이요. 짐승이요. 마필두가 얼굴에 맞은 엽전을 허둥지둥 주워 담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게 이 꼬맹이가 먼저 행패를 부렸다고. 철이가 한 발짝 성큼 다가서자 마필두는 엉덩이를 뒤로 질질 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마디만 더 짓거려 보시오. 그 가마솥에 당신 대가리를 쑤셔 넣을 테니. 마필두는 그 말에 입을 꾹 다물고 엽전이나 챙기며 황급히 가마솥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장터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퍼져나갔지만 철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휘의 어깨를 붙잡아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사실 철이가 이토록 거침없이 뛰어든 까닭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지독한 흉년이 온 나라를 휩쓸던 해에 철이는 제 품에서 태어난 어린 핏덩이 아지를 굶주림으로 떠나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젖이 마르도록 먹일 것이 없어 아이가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지옥 같은 기억이 철이의 가슴 한가운데 지금도 벌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어른의 몽둥이에 맞아 쓰러지려는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철이의 몸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인 겁니다. 며칠 밤낮을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피 같은 엽전이었지만 아이가 매를 맞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철이가 이휘의 온매무새를 다잡아주며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다친 데는 없고 대체 어미 아비는 뭘 하길래 이런 어린 것이 혼자 장터를 싸돌아다녀? 이휘가 철이의 손길을 뿌리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네가 누구 허락을 받고 이 몸에 손을 대느냐? 건방지구나. 철이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이휘의 손목을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철이의 눈에 비친 이휘는 그저 집을 나온 양반집 도련님 하나였을 뿐 조선의 왕세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 또한 이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작거리의 저녁 노을이 철이의 넓은 등과 이휘의 작은 그림자 위로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철이가 이휘의 손목을 잡아 끈 곳은 장터 구석의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기둥 하나가 빗딱하게 기울어진 데다 지붕의 집단 사이로 하늘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궁궐의 마구간만도 못한 곳이었지요. 철이는 그 좁은 안에서 거친 삼배와 건어물 보따리를 한쪽으로 밀어 자리를 만들더니 이휘를 그 위에 털썩 앉혔습니다. 이휘는 코를 틀어주며 인상을 잔뜩 썼으나 철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휘가 움막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볼을 잔뜩 부풀렸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냐? 이런 더러운 곳에 이 몸을 데려오다니 제 주제를 모르는구나. 철이가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꺾어 넣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주제는 무슨 밥값도 못 내는 도련님이 입만 살아가지고 내일부터 몸으로 갚아야 할 테니 오늘은 닥치고 자라. 이휘는 태어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엄소원이고 지밀 나인들이고 할 것 없이 숨소리 하나까지 조심하며 왕세자의 눈치를 살폈건만 이 여인은 마치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대하듯 퉁명스럽게 굴었지요. 이휘가 벌떡 일어나 움막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철이가 이휘의 뒤통수를 한 손으로 탁 잡아도로 앉히며 낡은 이불 한 장을 덮어주었습니다. 이휘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기어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12살 소년이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철이는 이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마자 철이는 무거운 보따리를 이휘의 등에 올려 묶었고 장터가 열리기 전에 물건을 내다 놓아야 한다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보따리 무게에 이휘의 가느다란 다리가 휘청거렸고 10발자국을 채 걷지 못해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궁궐에서 수저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철이는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휘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고 또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따리를 좌판에 내려놓은 뒤에는 물통을 길어오라 시키고 물통을 가져오면 이번에는 건어물 덕장에서 말린 생선을 가져오라 시켰습니다. 오전 내내 장터를 이리저리 뛰어다닌 이휘의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무명옷 아래 어깨는 보따리 끈에 짓눌려 벌겋게 주리가 있었지요.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이휘는 결국 좌판 앞에 주저앉아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집이 터져 진물이 배어나오는
손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궁궐에서는 손끝 하나 까진 적이 없던 손이었습니다. 이휘가 터진 물집을 호호 불며 입술을 깨무는데 옆에서 쌀자루를 내리던 저작거리 장돌뱅이 하나가 이휘를 보며 픽 웃었습니다. 그 장돌뱅이의 손바닥은 이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꺼운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터진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휘는 그 투박한 손등을 보며 제 손바닥에 잡힌 물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그렇다고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지자 철이는 이휘를 이끌고 장터의 으슥한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좌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난한 상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보리죽을 나누어 먹고 있었는데 그것은 보리쌀 몇 알에 물만 잔뜩 부어 끓인 미음에 불과했습니다. 이휘는 건네받은 그릇을 들고 한 모금 마셔보려 했으나 이내 미간을 심하게 찌푸리며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휘가 그릇을 멀찍이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냐. 궁궐에서는 개조차 이런 것은 먹지 않는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철이가 이휘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내팽개쳐진 그릇을 다시 이휘의 코앞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개도 안 먹는다고 했느냐. 이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 온종일 등이 휘어지도록 일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어찌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이휘는 얼떨결에 뒤통수를 감싸 쥔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철이의 손바닥은 워낙 넓고 단단하여 한 대만 맞아도 머릿속이 칭하고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철이가 진정으로 이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따끔한 매질이 아니라 그 뒷골목에 고스란히 담긴 참혹한 풍경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광경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삼배 조각을 기워 만든 누더기조차 제대로 걸치지 못한 아이들이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그 아이들의 어미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빈젖을 아이 입에 물리고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통에 가진 것을 모두 털리고도 모자라 빚까지 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휘가 궁궐 안에서 조정 백관들에게 들었던 태평성대라는 말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현실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철이는 기운 없이 늘어진 아이 하나를 제 무릎에 앉히고는 보찜에서 마른 생선 한 토막을 꺼내 아이가 생선을 받아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허겁지겁 살점을 뜯어 먹는 모습을 이휘는 입을 반쯤 벌린 채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에서 수라상 위에 올라오는 귀한 반찬 하나에도 입맛을 따지던 자신이 마른 생선, 한 토막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 것입니다. 철이가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이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련님은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밥다운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려 닷새 전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 이런 처지에 놓인 아이가 이 장터에만 수십 명입니다. 이휘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굳게 깨물고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혹한 현실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지는 이휘 자신도 분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이휘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부르터버린 제 손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아궁이 옆에서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으깨더니 질경이와 쑥을 섞어 빻은 약초 반죽을 들고 이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휘의 가느다란 손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상처 난 곳마다 약초를 조심스럽게 펴발라 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으나 이휘의 손바닥에 잡힌 물집 위를 지날 때만큼은
깃털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이휘는 약초를 정성스레 바르는 철이의 손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찌하여 내게 이토록 신경을 쓰는 것이냐. 나에게 밥값을 철저히 갚으라. 엄포를 놓더니 정작 상처난 손까지 치료해주는 속내는 무엇이란 말이냐. 철이는 약초를 바르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시선을 아래로 두며 답했다. 상처투성이 손으로 내일 일을 제대로 하겠소. 굶어 죽으면 나만 손해이니 하는 소리요. 이휘는 그 답변이 진심이 아님을 직감했다. 일을 시키기 위해 손을 고쳐준다는 말은 그저 구실에 불과했고 철이의 지문 끝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가 그녀의 참마음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휘는 궐에서 친모와 일찍 이별하고 엄소환과 유모의 보살핌 속에 자라왔기에 이토록 다정한 손길에 어떤 이름이 붙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이 생경한 감정이 결코 싫지 않았다. 철이는 약초를 다 바른 뒤 이휘의 손을 낡은 천으로 감싸 매듭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도련님, 오늘 보았던 광경을 절대 잊지 마시오. 이 넓은 세상에는 밥 한 그릇에 제 목숨을 거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소. 그것을 마음 깊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라오. 이휘는 헝겊이 감긴 제 손을 천천히 쥐었다 펴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없었으나 이휘의 눈빛은 아침과는 분명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거만하고 날이 서 있던 기운이 한꺼풀 벗겨지고 그 밑에 무언가를 진중하게 곱씹는 깊은 안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흐르자 이휘의 손에는 물집 대신 얇은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이기 시작했다. 짐 보따리를 짊어지는 일도 제법 요령이 붙었고 물통을 나르는 발걸음 또한 처음보다 훨씬 견고해졌다. 이휘는 여전히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댔지만 철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저작거리 뒷골목을 떠도는 아이들에게 제 몫인 보리죽을 슬쩍 내어주기까지 했다. 밤마다 철이는 이휘의 손을 약초로 다독여 주었으며 이휘는 어느덧 그 시간이 오기를 남몰래 고대하게 되었다. 천하에서 가장 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 사는 여인에게서 비로소 어미의 정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다. 장터 입구로 낯선 무리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관복을 갖춰 입은 관리들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시장 어귀에 위압적으로 진을 친 채 상인들을 하나씩 불러 세우고 있었다. 이휘가 철이의 움막에서 머문 지 5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장터는 평소와 다르게 기묘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시장 입구에 관복을 입은 자들이 포졸 수십 명을 대동하고 자리를 잡더니 동이 트자마자 좌판마다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윽박질러 불러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 나선 자는 이 고을 일대에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이 자자한 관원이었다. 비단 관복에 화려한 금실 허리띠를 두른 이 자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상인들이 장사를 멈추고 숨어버릴 정도로 위세가 등등했다. 오직 자신의 창고를 불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법도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세금과 자릿세를 제멋대로 만들어 강제로 거둬들이는 그 강무도한 인물이었다. 이 관리에게 가난한 백성들이란 짜내면 짜낼수록 기름이 배어나오는 깨묵 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관원은 장터 한복판에 교의를 들여놓게 하더니 보란듯이 걸터 앉아 부채를 유유히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관청의 곳간이 비었으니 오늘부터 자릿세를 3배로 올리겠다. 내지 못하는 자는 당장 좌판을 거두고 이 장터에서 영구히 떠나거라. 3배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처절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 자릿세조차 감당하기 벅찬 마당에 그것을 3배나 올리겠다는 소리는 곧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관원 앞에서 대놓고 항의할 배짱을 가진 상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필두가 가장 먼저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영악한 자는 이미 며칠 전부터 관원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귀동냥으로 알아채고 뇌물을 미리 챙겨둔 터였습니다. 마필두는 허리가 꺾이도록 절을 하며 기름때 묻은 보자기에 쌓인 엽전 꾸러미를 관원의 발치에 공손히 올렸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변변치 않은 정성이지만 미리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관원이 부채 끝으로 보자기를 툭툭 두드려 보더니 만족스러운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필두는 그 한 번의 고갯짓의 안도에 숨을 내쉬며 허겁지겁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눈치 빠르고 비열한 상인들은 뒷돈을 바쳐가며 제 몸을 추스렀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저작거리 장돌뱅이들에게는 뒷돈은커녕 내일 끓일 죽에 넣을 보릿가루마저 넉넉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포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한 상인들의 좌판을 무자비하게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좌판이 박살나고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이 흙바닥에 나뒹구는 사이로 상인들의 울부짖음이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 늙은 약재상이 포졸에 거친 발길에 채여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한 젊은 안악은 좌판 위에 떡을 지키려다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갔습니다. 관원은 교위에 앉아 그 참혹한 광경을 부채질하며 구경했습니다. 마치 흥미진진한 노름판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이는 그 비인간적인 꼴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철이는 이 휘를 자신의 등 뒤로 급히 밀어 세워 보호한 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관원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곁에 있던 저잣거리 장돌뱅이들이 철이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말렸지만 철이는 그 손길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철이가 관원의 교회 앞에 우뚝 서서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았습니다. 나으리 이게 진정 사람이 할 짓입니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 하는 판에 자릿세를 3배나 올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죽으란 말입니까? 관원이 한가로운 부채질을 멈추고 철이를 천천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인이 그것도 천한 장터의 상인 계집이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관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관원이 부채를 탁 접으며 입꼬리를 비열하게 비틀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시전 바닥에서 구르는 계집이 관아의 행정에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구려. 철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가소로운 건 나으리 쪽입니다. 나라의 법도에도 없는 세금을 제멋대로 지어내어 백성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그 관복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관원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건드렸습니다. 관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손가락으로 철이를 가리키며 포졸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철이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내리눌렀습니다. 철이가 거구임에도 장정들이 달라붙으니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철이에게 다가오며 포졸에게 곤장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포졸이 팔뚝만한 곤장을 들고 와 철이의 등 위에 섰고 관원이 부채를 펼쳐 입을 가리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철아, 그 건방진 입이 다시는 열리지 못하도록. 첫 번째 곤장이 철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고 철이의 몸이 움찔거렸지만 입에서는 신음 한마디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철이의 등에서 무명옷이 찢어지며 살같이 터져 나갔습니다. 네 번째, 곤장 소리에 철이의 입술 사이로 핏물이 배어나왔지만 철이는 이를 악물고 땅바닥에 손톱을 박으며 끝내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휘는 상인들의 등 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몽둥이로부터 지켜준 그 넓은 등이 밤마다 약초를 발라주던 그 따뜻한 손의 주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휘의 온몸이 나무십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두 주먹을 움켜쥔 손등에 핏줄이 굵직하게 돋아올랐습니다. 다섯 번째 곤장이 올라가는 순간 이휘가 상인들의 등 뒤를 뚫고 비명처럼 장터 한복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2살짜리 작은 몸이 포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쓰러진 철이의 위에 두 팔을 벌려 엎드렸습니다. 이휘가 머리를 쳐들어 관원을 노려보며 목이 찢어져라 외쳤습니다. 그만두지 못할까? 내가 조선의 왕세자 이휘다. 당장 그 더러운 짓을 거두지 않으면 내 놈의 삼족을 멸하리라. 장터가 일순간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상인들도 포졸들도 관원조차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원이 이휘의 꼬락서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무명옷이 찢어진 채 맨발로 서 있는 꼬마가 자신을 왕세자라 칭하는 꼴이라니 관원의 눈에는 미친 아이의 헛소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원이 코웃음을 치며 부채를 접었습니다. 왕세자라니 이 장터에 미친놈까지 뛰어드는구나. 이 요망한 것이 관아의 일을 방해하고 지존의 이름을 사칭하다니 그 죄가 목이 달아나도 모자라겠다. 관원이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저녁 햇살을 받아 번뜩거렸고 이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등 뒤에는 쓰러진 철이의 몸뚱이가 놓여 있어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관원이 칼을 치켜든 채 이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렸고 마필두는 가마솥 뒤에 숨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칼이 이휘의 머리 위로 올라간 그 찰나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철이가 갈라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를 질러 올렸습니다. 철이는 두 팔로 땅을 짚어 상반신을 일으켰다. 등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이는 무너지는 몸을 끌어 이휘에게로 돌진하더니 거대한 품으로 이휘를 완벽하게 감싸 안은 채 등을 돌려 칼날을 정면으로 맞았다. 살이 지식여지는 끔찍한 소리가 장터를 갈랐다. 관원의 칼이 철이의 어깨부터 등 한가운데까지 깊고 길게 베어 들어갔고 선홍빛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철이의 무명옷과 그 품에 안긴 이휘의 얼굴까지 적셨다. 철이의 몸이 이휘를 안은 채로 천천히 앞으로 쓰러졌고 이휘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휘가 철이의 몸을 뒤집어 안아 올렸다. 철이의 얼굴은 피기가 빠져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이 반쯤 감긴 채 호흡이 가늘어지고 있었다. 이휘의 두 손이 철이의 피로 새빨갛게 물들었고 그 피가 손가락 사이로 뚝뚝 떨어져 바닥에 검은 얼룩을 만들었다. 이휘가 철이의 몸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살려줘. 누가 이 사람 좀 살려달란 말이야. 왕세자의 위엄도 궁궐에서 배운 체면도 그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이휘는 그냥 12살짜리 아이였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한 사람의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쏟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이휘의 울음소리가 장터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는 동안 관원은 피 묻은 칼을 들고 멈칫하며 서 있었고 구경꾼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바로 그 시각이었다. 장터 외곽의 으슥한 골목 어귀에서 검은 야행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지붕 위에서 장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사내의 허리춤에는 내금이 별감만이 차는 금장 단검이 달려 있었고 손에는 이휘가 궁을 빠져나올 때 떨어뜨린 작은 옥 조각 하나를 쥐고 있었다. 사내가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빛이 일제히 빛났고 검은 그림자들이 장터를 향해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철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흙바닥에 검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장터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와중에도 몇몇 마음씨 고운 상인들이 달려와 철이의 몸을 들것에 옮겨 실었고 이휘는 철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장터 뒷골목의 허름한
엄마까지 따라갔다. 관원은 피 묻은 칼을 거두고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유유히 장터를 빠져나갔고 남겨진 것은 어지러운 좌판의 자네와 상인들의 탄식뿐이었다. 움막에 처리를 눕히자마자 장터에서 약재를 다루던 늙은 의원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의원이 처리의 등에 난 칼자국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 어깨에서 등 한복판까지 한 뼘 넘게 살이 갈라져 있었고 그 안으로 하얀 뼈가 얼핏 비치는 상태였다.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덮고 삼배로 단단히 동였지만 열이 꺾이지 않으면 이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이휘에게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다. 이휘는 철이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휘는 철이의 이마에 흥건히 배어나오는 식은땀을 제 소매로 연신 닦아 주었다. 의원이 남기고 간 약탕기를 부여잡고 앉아 물이 끓을 때마다 떠서 철이의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었다. 궁궐에서는 지밀나인들이 수라 한술 뜨는 것조차 대신해주고 엄소한이 곁을 지키던 귀한 몸이었다. 그런 이휘가 땀에 젖은 두 손으로 약탕기를 부여잡고 밤새 아궁이의 불을 살피고 있는 모습은 불과 닷새 전에 그 건방진 왕세자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한밤중이 되자 철이의 몸이 활처럼 뒤로 휘며 경기를 일으켰다. 덩어리 같은 열이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철이는 의식이 끊겼다 돌아왔다를 반복하며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이휘는 철이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새벽이 되어서야 철이의 열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경기도 멎었다. 의원이 다시 와서 맥을 짚어보더니 고비는 넘긴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휘는 그제야 꽁꽁 움켜쥐고 있던 철이의 손을 내려놓고 축 늘어진 제 어깨를 기둥에 기댔다. 날이 박자 움막 앞으로 저작거리 장돌뱅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왔고 어떤 이는 깨끗한 삼배 붕대를 가져왔다.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나이 지긋한 저작거리 장돌뱅이 노파가 이휘의 곁에 쪼그려 앉으며 입을 열었다. 도련님, 철이가 왜 저리 무모하게 관원한테 덤비는 줄 아시오? 이휘가 충혈된 눈으로 노파를 올려다보았다. 노파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철이가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던 과거를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수년 전 극심한 흉년이 온 나라를 휩쓸었을 때 철이에게는 겨우 걸음마를 떼던 어린아지라는 자식이 있었다. 흉년만으로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판의 관가에서는 법에도 없는 특별세라는 명목으로 가진 것을 남김없이 뜯어갔다. 쥐어짜도 더 나올 것이 없는 백성들의 빈 곳간을 포졸들이 뒤집어 엎었고 곡식 한 톨 나오지 않자 살림살이를 통째로 끌고 갔다. 철이는 아지에게 먹일 미음 한 그릇을 구하기 위해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장터에서 짐을 나르며 닥치는 대로 품을 팔았지만 아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갈비뼈가 하나하나 드러났다. 그러던 어느 날 세금 독촉에 나선 관원들이 다시 철이의 문에 들이닥쳤다. 철이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사정하자 포졸들이 철이를 밀치고 움막 안을 뒤졌는데 그 와중에 어린아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관원이 시끄럽다며 포졸에게 턱짓을 했고 포졸이 아이를 밀쳤다. 그 작은 몸이 움막 기둥에 부딪혀 나동그라졌고 아이는 그날 밤 철이의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갔다. 노파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철이가 아이를 안고 밤새 울부짖던 소리가 장터 끝까지 들렸소. 관가에 하소연해봤자 돌아온 건 매질 뿐이었고 그 뒤로 철이는 웃는 법을 잊어버렸지. 이휘는 노파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휘의 무릎 위에서 두 손이 경련하듯 부들부들 떨려왔다. 입술을 세게 깨물어 핏방울이 배어나왔으나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온 정신이 멍하게 굳어 있었다. 관리들의 매질에
아지를 잃은 여인이 도리어 타인의 어린 생명을 구하려 칼날 앞에 제 몸을 내던졌다는 사실이 이휘에게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을 안겨주었다. 이휘가 잠든 철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조정 백관들이 칭송하던 태평성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이냐. 백성의 자식이 매에 맞아 죽어나가고 그 어미가 피눈물을 쏟는 것이 정녕 너희가 말하는 태평성대란 말이냐. 이휘의 목소리는 고작 12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휘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 흐른 눈물은 어젯밤에 흘렸던 것과는 그 결이 파년이 달랐다.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뜨거운 울분이 섞여 있었다. 이휘는 움막 밖으로 걸어나와 아직 어스름이 남아있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궁궐을 빠져나올 때만 해도 그저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눈이 멀어 신나게 뛰쳐나왔던 철부지였으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은 그때의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삶의 무게를 배웠고 일하는 사람의 손마디가 얼마나 거칠어지는지를 알았으며 힘없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의 칼날 아래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두모내며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다. 이휘가 두 주먹을 꽉 쥐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휘는 뼈아프게 깨달았다.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눈물을 쏟아내도 지금 자신의 미약한 모습으로는 철이 하나조차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백성을 짓밟는 저 썩어빠진 관원들을 응징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자신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고한 힘을 손에 쥐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휘는 처절하게 체감했다. 바로 그때였다. 움막 뒤편의 어둠 속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렸고 이휘가 몸을 돌리자 검은 야행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나타나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땅에 찧었다. 이휘가 궁을 빠져나올 때 떨어뜨린 호패 조각의 흔적을 며칠 밤낮으로 쫓아온 내금이 별감이었다. 내금이 별감이 땅에 머리를 댄 채 목이 매는 소리로 아뢰었다. 저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저하를 지키지 못한 죄만 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이휘가 내금이 별감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들어라.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니 자책하지 마라. 내금이 별감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며칠 사이에 왕세자의 얼굴은 검게 타 있었고 고운 두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것을 보며 도대체 그간 무슨 고초를 겪으신 것이냐고 묻고 싶었으나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이휘는 내금이 별감의 뒤편 어둠 속에 엎드려 있는 수십 명의 정예, 내금이 별감들을 확인하고는 나직하지만 위엄있게 명했다. 환궁을 서두르겠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다. 이휘는 결연한 의지를 눈에 담고 다시 움막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철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 움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휘는 철이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곤장에 맞아 갈라진 등, 그리고 칼에 베어 삼배로 동여맨 어깨까지 이 모든 상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생긴 것이라는 사실이 이휘의 목구멍을 가로막았다. 이휘가 품속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냈다. 궁을 빠져나올 때 속꽃단 속에 꿰매어 넣어두었던 왕세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이휘는 그 옥패를 철이의 베개 밑에 가만히 밀어넣으며 입술을 달싹였다. 기다려라.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이 은혜도 당신이 흘린 눈물도 내가 전부 갚겠소. 이휘가 몸을 일으켰다. 문턱을 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명이 밝아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이휘의 볼을 스쳤고 내금이 별감들이 이휘의 좌우를 호위하며 장터 밖으로 빠져나갔다.
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장터의 골목을 빠져나가는 이휘의 뒷모습은 닷새 전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이며 궁을 빠져나오던 그 철부지 도령이 아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밝혔지만 두 눈에는 서늘한 분노와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등 뒤로 점점 멀어지는 음막의 그림자를 느끼며 이휘는 이를 악물고 궁궐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이휘가 떠난 뒤 사흘째 되던 날, 철이는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옆을 더듬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흙바닥뿐이었다. 며칠 밤낮을 제 곁에서 울먹이며 약을 다리던 그 도령의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철이가 이휘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음막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소리뿐이었다. 철이가 몸을 일으키려다 등에 칼자국이 당기는 통증에 이를 악물며 도로 누웠다. 그때 베개 밑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뒤통수를 눌렀고 손을 넣어 꺼내보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옥패 하나가 나왔다. 맑은 비취 쇠곡에 정교한 용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철이의 눈에 그것은 그저 아이가 두고 간 예쁜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다. 철이가 옥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 녀석이 가출한 양반집 도련님이라더니 무사히 집에 돌아간 거겠지. 철이는 옥패를 품 안에 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이가 무탈하다면 그것으로 된 거라고, 그것 하나면 넉넉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철이의 삶은 그 안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장터에 다시 나가보니 철이가 몸담고 있던 상단의 좌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상단 주인을 찾아갔더니 그 주인이 철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다. 상단 주인이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철이야, 미안하다만 너를 더 두면 관가에서 우리 상단째 뒤집어 엎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 관원에게 대든 일을 거둔 상단이라고 소문이 나면 장사가 되겠느냐며 주인은 냉정히 돌아섰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는 말에 철이가 그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으나 상단 주인은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관원에게 항의했던 대가는 단순히 등에 남은 칼자국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철이의 삶을 지탱하던 생계의 뿌리마저 통째로 뽑아버리고 있었다. 상단에서 쫓겨난 철이는 저작거리에 다른 좌판들을 전전하며 허들의 실이라도 시켜달라 사정했지만 관가의 보복을 두려워한 상인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외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칼에 베인 상처를 치료하느라 의원에게 진 빚이 철이의 숨통을 조여왔다. 약제값과 치료비가 쌓여 철이가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되어 있었다. 의원은 본래 어진 사람이었으나 채무는 채무일 뿐이었기에 결국 채권이 관가로 넘어가며 철이는 빚을 갚지 못하면 관비로 끌려가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아챈 자가 바로 마필두였다. 가마솥 뒤에 숨어 기회를 엿보던 그 비열한 자가 철이가 나락으로 떨어지자 하이에나처럼 기어나온 것이다. 마필두는 철이의 움막을 제 것이라 우기며 저작거리의 이장에게 거짓 문서를 들이밀었고 철이가 공들여 쌓아둔 건어물과 보따리들까지 제 술에 싣기 시작했다. 철이가 술의 앞을 가로막으며 마필두의 멱살을 잡았다. 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이것들은 내가 밤잠을 설쳐가며 한 푼 두 푼 피땀으로 일궈낸 것들입니다. 마필두가 철이의 손목을 비틀어 떼어내며 능글맞게 웃었다. 내 것이라니. 너는 이제 곧 관비로 끌려갈 몸이지 않느냐. 주인 없는 물건을 내가 거두어 주는 것이니 고맙게나 생각하거라. 철이는 이를 악물고 마필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순간 등에 상처가 터지며 무릎이 꺾였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마필두는 그런 철이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수레를 끌고 유유히 사라졌다. 철이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수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등이 휘도록 일하며 모은 세간살이가 한순간에 증발해 버린 것이다. 며칠 뒤 관가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때로 몰려온 포졸들은 철이의 운막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오더니 빚을 갚을 의사가 있느냐고 으름장을 놓았다. 철이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간곡히 사정했지만 포졸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품에서 쇠로 만든 칼을 꺼냈다. 죄인의 목에 씌우는 그 차가운 쇠칼이었다. 포졸이 철이의 목에 칼을 씌우며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기한은 무슨 기한인가? 빚진 년이 관비가 되는 것은 법도에 맞는 일이니 순순히 따라오너라. 철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등에 입은 자상은 여태 아물 기미가 없었고 여러 날을 굶주린 탓에 여인 몸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포졸들이 철이의 팔을 잡아 끌어 막 밖으로 나서자 저작거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철이가 배고픈 날 보리죽을 나눠주던 상인들도 있었고 철이가 무거운 짐을 대신 날라주던 할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관가의 포졸들 앞에서 나섰다가는 자신도 같은 꼴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철이가 포졸들에게 끌려 저작거리의 큰 길로 나섰을 때 마필두가 자기 좌판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필두는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뜨뜻한 관원한테 대들더니 꼴 좋구나. 세상은 힘있는 놈이 이기게 돼 있는 법이지. 저작거리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수군거림이 퍼졌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철이의 목에 씌워진 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장터의 흙길 위로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포졸들이 철이를 끌고 저작거리 큰 길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이가 고개를 떨구고 질질 끌려가는 그 순간 갑자기 땅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천둥이 구르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그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지더니 저작거리의 흙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포졸들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작거리 입구의 큰 길 저편에서 흙먼지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먼지 사이로 깃발이 나부끼는 것이 보였고 수백 필의 군마가 내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장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깃발의 색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저작거리 사람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져갔습니다. 황금빛 용이 수놓인 의장이 왕실의 행차에만 펼치는 그 깃발이 흙먼지를 가르며 저작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명의 내금위 별감들이 갑옷을 번뜩이며 저작거리 입구를 틀어막았고 오색 깃발 뒤로 금박을 입힌 거대한 가마 하나가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마를 호위하는 무사들의 기세가 어찌나 매서운지 저작거리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좌우로 갈라서며 길을 열었고 금빛 가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작거리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이를 끌고 가던 포졸들이 넋이 나간 듯 멈춰 섰습니다. 왕실의 행차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작거리의 상인들도 구경꾼들도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금빛 가마가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멈췄습니다. 정확히 목에 칼이 씌워진 채 끌려가던 철이의 바로 앞에 서였습니다. 가마의 비단 발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저작거리 전체가 숨소리조차 삼킨 정막 속에 잠겼습니다. 마필두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좌판 앞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다리가 풀려 좌판 모서리를 붙잡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마필두의 무릎이 꺾이더니 흙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연신 찍기 시작했습니다. 철이만이 유일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에 씌워진 칼의 무게에 고개가 앞으로 숙여졌지만
눈망울은 정면의 금빛 가마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비단 발 안쪽에서 작은 손 하나가 천천히 발을 걷어 올리는 것이 보였고, 저작거리를 내려다보는 이휘의 두 눈이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의 비단발이 서서히 거쳐 올라가고 그 안에서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는 용포를 입은 소년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이 가마 밖으로 당당하게 한 발을 내딛자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용포의 자락이 바람을 타고 휘날렸으며 내금이 별감들이 일제히 서슬퍼런 칼을 뽑아들고 좌우로 엄정하게 도열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장터에 쏟아지는 햇살 아래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 저작거리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밥값을 내지 못해 몽둥이 찜질을 당할 뻔했던 그 꼬마가 보따리를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장터를 떠돌던 그 어린 도령이 바로 조선의 왕세자 이휘였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넋이 나간 인물은 마필두였습니다. 좌판 뒤에 바짝 엎드려 있던 마필두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머리를 흙바닥에 연신 찌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차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는데 살려달라는 절규와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는 변명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철이에게 칼날을 휘둘렀던 관원이 관복자락에 오줌을 지린 채 이마가 깨지도록 땅을 박으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휘가 가마 앞에 위엄있게 서서 관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어찌나 매섭고 차가운지 관원은 사지가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이휘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관원이 부들부들 떨리는 고개를 간신히 쳐들었습니다. 이휘의 눈과 마주친 순간 관원의 눈동자가 힘없이 풀리더니 그대로 뒤로 자빠질 뻔했고 좌우의 내금이 별감들이 그를 거칠게 붙잡아 겨우 세웠습니다. 이휘가 한 걸음 다가서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 놈이 백성의 고혈을 얼마나 가혹하게 빨아먹었는지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법도에도 없는 세금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힘없는 자의 숨통을 조이고 항의하는 백성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내 놈이 관아에서 하는 일이더냐. 관원이 이 말을 다시 땅에 짓지으며 울음 섞인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하 소인이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눈이 멀어 하늘 같은 저하를 알아뵙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휘가 관원의 말을 매정하게 끊으며 손을 들어 내금이 별감들에게 엄히 명했습니다. 당장 저자를 하옥시키고 가장 무거운 형벌로 엄히 다스려라. 저자의 관직을 박탈함은 물론 그간 거둬들인 불법 세금의 내역을 낱낱이 밝혀한 푼도 빠짐없이 백성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내금이 별감들이 신속하게 달려들어 관원의 양팔을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관원이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면서도 연신 고개를 돌려 살려달라고 악을 썼지만 이휘는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휘의 시선이 이제 마필두에게로 향했습니다. 마필두는 국밥 가마솥 뒤에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이휘의 눈과 마주치자마자 기어나와 이마를 땅에 박으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필두가 콧물과 눈물을 범벅으로 쏟아내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저하 소인이 눈이 멀어 감히 저하를 몰라 뵙고 정령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휘가 마필두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밥값을 내지 못한다고 어린아이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던 그 잔인한 손이 지금은 제 목숨을 구걸하고 있구나. 세간살이를 빼앗아 재물을 불리던 그 탐욕이 이제는 네 목줄을 죄게 되었구나. 이휘는 내금이 별감들을 향해 다시 엄중한 명을 내렸습니다. 마필두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이곳 저작거리의 빈민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거라. 단 한 푼이라도 사사로이 빼돌리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마필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무어라 말을 하려 했으나 이내 정신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저작거리의 상인들 사이에서 경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이휘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휘는 주위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던 부당한 자리세와 특별세를 오늘 이 시간부로 모조리 폐지한다. 앞으로 법에도 없는 세금을 만들어 거두는 자는 그 지위에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엄벌에 처할 것이니 모든 관원은 명심하라. 이휘의 호령에 장터 곳곳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윽고 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불이 붙은 듯 장터 전체가 만세 소리로 뒤덮였고 수년간 억눌렸던 서름과 감격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저작거리의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휘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터를 가로질러 목에 무거운 쇠칼이 씌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철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내금이 별감들이 서둘러 달려가 철이의 쇠칼을 풀어냈고 철이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목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눈부신 용포를 입고 서 있는 소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철이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흑투성이 무명옷 대신 위엄 있는 용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매는 분명히 며칠 전 자기 오두막에서 투덜거리며 보리죽을 얻어먹던 그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철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숙이려 하는 순간 이휘가 먼저 철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2살 소년의 작은 손이 철이의 크고 거칠며 상처투성이인 손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휘는 직접 힘을 주어 철이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왕세자가 천민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키는 전대미문의 광경에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이휘는 철이의 손을 잡은 채 눈시울이 붉어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배를 골아 죽게 되었을 때 밥값을 대신 치러준 것도 몽둥이질로부터 나를 지켜준 것도 10%런. 칼날 앞에서 제 몸을 던져준 것도 전부 당신이었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오. 이휘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진심을 다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 관원들의 매질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당신의 핏덩이 아지를 내가 알고 있소. 그 한을 내가 반드시 갚겠소. 다시는 이 나라에서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앞장서서 막아내겠소. 철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입을 열어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휘는 내금이 별감에게 명하여 금은보화가 가득 실린 수레를 끌어오게 했고 그 위에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은패 하나를 올려 철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왕실의 위엄과 보호를 상징하는 그 은패는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의 징표였습니다. 철이는 떨리는 두 손으로 은패를 받아 가슴 깊이 품었고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비취색 옥패를 꺼내 이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휘는 옥패를 건네받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철이가 이 보배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임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물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저 옥패를 소중히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아지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마침내 이휘는 조선의 지존인 어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중궁궐 깊은 곳에 앉아 조정 백관의 보고만 듣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휘는 수시로 낡은 평복을 꺼내 입고 도성 밖으로 잠행을 나갔습니다.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농부들의 고단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저작거리 장돌뱅이들 틈에 섞여 물가의 높고 낮음을 제 눈으로 직접 살폈습니다. 백성의 배가 고픈지 부른지를 종이 위에 글자가 아니라 그들의 파리한 얼굴에서 직접 읽어내는 군주였습니다. 철이의 구분 등에서 배운 삶의 가르침이 이휘의 뼛속까지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이는 하사받은 재물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지 않고 저작거리, 한복판에 거대한 구율소를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커다란 가마솥에 장국을 끓여 굶주린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그릇씩 넉넉히 나누어 주었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제 품에서 먹이고 재웠습니다. 철이의 구율소 앞에는 늘 긴 줄이 늘어섰으며 그 줄 끝에서 국 한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 따스한 온기가 번지는 것을 철이는 매일같이 지켜보았습니다. 다시는 제 아이 아지처럼 배를 줄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어미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 한 가지 다짐이 철이를 매일 아침 가마솥 앞에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구율소의 가마솥에서는 장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어느덧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철이가 긴 국자를 휘저으며 줄을 선 사람들에게 국을 한 그릇씩 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 끝에 낡은 도포를 걸치고 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침내 차례가 되어 철이 앞에 선 사내가 갓을 살짝 들어 올리자 철이의 국자가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철이는 국자를 든 채 눈을 크게 뜨며 나직이 내뱉었습니다. 도련님, 성성한 대장부로 성장한 이휘가 입가에 인자한 미소를 머금으며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한 그릇 주시게. 이곳의 장국이 조선에서 제일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장성한 왕 이휘의 목소리가 듬직하게 울렸습니다. 철이는 국자를 다시 잡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가득 퍼 담아 이휘의 그릇에 올려주었고 두 사람은 구율소 한쪽 구석에 마주 앉아 말없이 장국을 떠먹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부는 가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가마솥의 하얀 김은 모락모락 피어올라 하늘 위로 평화롭게 흩어졌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신 이휘가 고개를 들어 철이를 바라보며 웃었고 철이 또한 주름진 눈가를 접으며 그 따스한 미소를 마주 받아주었습니다.